안녕하세요. 보일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딨니?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자신의 배우자나 연인이 인격이나 외모가 이렇게 실망스럽거나 이렇게 아쉬운 점을 푸념하면은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위로하곤 하죠.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배우자는 머리 좋고 키 크고 날씬하며 또는 머리숱도 많아야 하고 성격도 자상하기를 바랍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대와 희망을 품는 거죠. 저마다 기준은 상대적이겠지만 그 불완전이 주는 불안 때문인지 몰라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완벽한 사람 또는 완벽한 이상형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 우리 이렇게 기대와는 달리 현실 속에서 그 바람은 그 희망사항으로 끝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최근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완벽함을 바라는 것이 더는 꿈이 아닌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바로 유전자 과학 기술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거대한 변화는 단지 인공지능 기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 생명공학 기술은 나날이 발전 거듭하고 있고요. 급기야는 인간 유전자 편집 기술까지 탄생시켰습니다. 과거에는 인간이 어떤 유전적 질병에 걸렸다면 사실상 속수무책이었죠. 하나의 숙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 유전자 과학 기술을 통해서 그 비정상적인 유전자를 이렇게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크리스퍼 기술은 그 비정상 유전자를 이렇게 잘라내고요, 정상 유전자를 이렇게 붙여넣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그 학창 시절에 그 생물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아시다시피 그 인간의 염색체는 이렇게 이중 나선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생김새가 마치 이렇게 바지 지퍼를 여러 겹으로 이렇게 느슨하게 살짝 비틀어서 꽈배기처럼 이렇게 꼬아놓은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만약 우리 옷에 달려있는 지퍼가 고장 난다면 그 이빨이 나간 부위만 잘라내고 새 지퍼 조각을 이렇게 짜입기 하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전자 가위 기술도 이것을 상상하면 이해가 매우 쉬워지는데요. 그 비정상 유전자 부위를 이렇게 정확하게 찾아내서 그 부위만을 정상 유전자로 끼워 넣으면 되는 거죠. 물론 매우 간단해 보이긴 하지만 이 기술도 하루아침에 개발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 세대에서도 유전자 과학 기술은 있었죠. 근데 이제 DNA를 선택적으로 이렇게 절단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정교하지 못하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현재 크리스퍼 캐스9 기술은 그 교정하기를 원하는 그 DNA를 정확하게 찾아서 선택적으로 그렇게 잘라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확도에서 비약적 성장을 이뤄낸 것이죠. 이 기술을 통해서 에이즈나 혈우병 등 이렇게 선천적으로 겪게 되는 그런 유전병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겼습니다. 돼지의 장기에서 DNA를 제거하고 그 인간한테 이식할 때 문제점을 해결할 수도 있고요. 또는 유전병의 원인이 되는 그 돌연변이를 교정하거나 항암세포 치료제로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기술이 이렇게 혁신적인 것만큼이나 그 그림자도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제 DNA 편집을 통한 인간 개조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어제 우리가 그렇게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그 인간이 오늘의 인간이 아닙니다.
그 인간을 미래에도 우리가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이 기술을 계속 개발해도 되는 것일까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딥러닝을 장착한 인공지능의 어떤 등장만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우려하던 인간에게 이제 더욱 어렵고 복잡한 화두가 던져진 셈입니다. 크리스퍼는 이렇게 규칙적으로 삽입된 반복적인 짧은 회문 구조를 가진 DNA를 말합니다.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네요. 여기서 그 회문이라는 것은 그 DNA 염기 서열이 역방향으로 반복된 구조를 말합니다. 이렇게 왼쪽부터 읽는 것과 이제 오른쪽부터 읽는 것이 동일한 구조를 이루는 부분을 말하는데요. 비유하자면 예전에 제가 예능 프로를 본 적이 있는데요. 유명 가수 이효리 씨 이름을 가지고 우스갯소리를 하더군요. 앞으로 읽어도 이효리, 뒤로 읽어도 이효리라고 하면서요. 무슨 뜻이나 맥락이 있는 건 아니지만 좀 우습죠. 유전자의 구조적 특성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가운데 효자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의 이를 이렇게 구부리면 서로 이렇게 마주보게 되는 구조인 거죠. 이때 서로 마주보는 회문 서열을 그 염기 서열의 어떤 기본 단위 조합으로 이렇게 대체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부위가 중요한 이유는 유전자 편집 과정에서 그 절단할 부위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유전자 편집은 말 그대로 유전자를 편집하는 겁니다. 기존의 동식물에 대해서 그 유전성 DNA 부위를 그렇게 절단하는 데 사용하는 그 인공 효소를 통해서요. 그 손상된 DNA를 이렇게 잘라내고 정상 DNA로 갈아 끼우는 겁니다. 일종의 짜깁기 기술이죠. 마치 마음에 드는 대로 색종이를 오려 붙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염기 서열을 자르고 다시 또 이어주는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퍼는 그 세균에서 착안한 일종의 방어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이게 몸속 세균은 그 바이러스의 천적이죠. 이 세균들은 그 바이러스가 침입할 때마다 이렇게 싸움을 벌이고 또 이기고 나면 바이러스의 유전자 정보를 이렇게 잘라서 보관해 둡니다. 마치 전쟁에서 전리품처럼 말이죠. 세균 안에서 이 잘린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를 이렇게 보관해 두는 저장소 또는 그 목록이 바로 크리스퍼입니다. 근데 세균은 왜 이 유전 정보를 이렇게 저장하고 기록해 둘까요? 수없이 다양한 바이러스가 우리 인체에 이렇게 쳐들어올 때마다 세균은 그 크리스퍼에 저장해 둔 유전 정보하고 이렇게 대조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이렇게 대조해 보고 나서 자신의 저장소에 있는 유전 정보와 동일한 이게 염기서열이 발견되면 바이러스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럼 바로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바로 그 공격 무기로 쓰이는 것이 Cas9입니다.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저렇게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저 부분 말입니다. 이 Cas9은 바이러스의 염기 서열을 이렇게 절단해 버리죠. 그렇게 해갖고 바이러스가 힘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Cas9이 정확하게 바이러스의 그 해당 염기 서열을 이렇게 자를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RNA가 필요한데요. 문제는 이 가이드 RNA가 이게 부족하다는 거죠. 최근에 유전자 가위 기술이라는 것이 바로 이 가이드 RNA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간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누군가의 유전병이 있다면 여기 보이는 이 가이드 RNA가 그 유전병을 일으키는 특정 DNA를 정확히 가리켜서 조준해 줍니다. 좌표를 찍어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캐스9이 이렇게 귀신같이 찾아가서 그 부분을 절단합니다. 그 잘린 부분은 저절로 복구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유전자로 변형 또는 재조합을 통해서 다시 끼워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퍼 기술입니다. 현재 크리스퍼 기술은 유전자 가위 기술로는 제3세대에 해당하는데요. 그 교정하고자 하는 DNA가 있다면 그 해당 부위를 이렇게 표적을 딱 삼아서 찾아내는 RNA하고 또 그것을 잘라내는 과인날 역할을 하는 인공효소인 캐스9, 지금 보시는 그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저 모습을 한 거죠. 이렇게 결합한 기술입니다. 이전 1세대, 2세대 기술보다 정밀해졌고요. 그리고 그 DNA 절단 정도도 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제3세대 기술이 혁신적인 것은 그 엄청난 수의 DNA 서열 중에서 의도하는 염색체 부위를 정확하게 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려하듯이 만약에 잘못 잘라서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 즉 오작동 확률을 이렇게 획기적으로 낮추게 됩니다. 크리스퍼에서 오류가 발생할 확률은 4조 4천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놀랍죠? 인간 유전체의 염기쌍이 약 35개라는 것을 고려하면 크리스퍼가 잘못 절단할 가능성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이 놀라운 것은 비단 정확성뿐만은 아닙니다. 시간, 비용도 엄청난 수준으로 절감했죠. 특정 유전자를 제거한 생쥐를 만드는데 과거 한 1년 정도가 시간이 걸렸다면 이렇게 크리스퍼 기술을 사용하면 2개월로 단축됩니다. 그리고 비용 면에서도 기존의 유전자 편집에 한 $5,000 정도 비용이 들었다면 현재는 같은 작업이어도 $30만 있어도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미 이 기술은 이미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하버드 대학교 차드 콰인, 데릭 로시가 에이즈 환자를 이렇게 크리스퍼 기술을 통해서 치료에 성공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2명의 현재가 있습니다. 한 아이는 자연적으로 출생한 아이인데요. 빈센트라는 이름의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 동생은 시험관 수정을 통해서 완벽한 유전인자를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사실 이 두 형제의 어머니는 그 첫째, 빈센트죠. 이 첫째의 DNA 검사를 통해서 아이의 미래를 예측합니다. 물론 영화에서 말이죠. 그들의 어머니는 첫째 빈센트가 앞으로 이제 심장 질환이 있을 거고 또 범죄자가 될 가능성도 있고 또 구체적으로 31살에 사망할 거라는 그런 유전 형질을 타고냈다는 사실에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생은 안톤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생은 자연적으로 임신해서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성 유전 인자 조합, 다시 말해서 인위적으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출산하게 됩니다. 이 두 형제는 성장하면서 예상하듯이 능력 차이가 현저하게 드러나죠. 하지만 형 빈센트는 그 동생 안톤보다 열등한 열성 유전 인자를 갖고 있지만 우주 비행사가 되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죠. 항공 우주 회사인 가타카는 그 혈액 수집을 통한 DNA 분석을 미리 해서 그 형 빈센트가 열성 인자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주 비행에는 이제 부적격이다라고 이렇게 판정을 내립니다. 빈센트는 말도 못하는 노력을 혼자 다 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빈센트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하다못해 이제 브로커를 고용하고 또 우성 유전자를 갖고 있지만 사고로 그 장애인이 된 또 다른 인물 제롬과 인연이 닿게 되고요.
그 제롬이라는 인물의 혈액과 소변을 자기의 것으로 바꿔치기 해서 한마디로 불법적으로 가타카에 입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 우성 유전자들만이 훈련받고 있는 이 회사 가타카 안에서도 주인공인 열성 유전자를 가진 이 빈센트, 형 빈센트죠. 이 빈센트가 가장 최고의 능력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영화 1997년도 가타카라는 영화의 줄거리 일부입니다. 영화 제목이 앞서 언급한 빈센트가 이렇게 그토록 입사하고 싶어 했던 그 회사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명칭에 사용된 영문 알파벳 총 4개입니다. G, A, T, C로 돼 있죠. 언뜻 보면 의미 없어 보이는 이 4개의 알파벳은 바로 DNA 염기 서열을 이루는 4가지 기본 단위를 나타냅니다. 즉 구아민, 티민, 아데닌, 시토닌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생명체의 DNA를 구성하는 것은 이 4가지 기본 단위가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컴퓨터 디지털 세계를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이진법에 기반한 0과 1 이렇게 되죠. 근데 모든 생명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는 이렇게 GATC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영화 제목부터가 20년 후인 바로 지금 현재를 예견한 듯 해서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유전자에 의해서 이미 운명이 예견된 자연 잉태한 인간하고 또 정교하게 설계된 유전자 조합을 통해서 태어난 인간 사이에 차별점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어떤 이런 생명 조작 기술들이 범죄가 아닌 과학이 되는 기준은 또 무엇일까요? 이렇게 다양한 의문, 우려 속에 이렇게 기술은 이미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과학은 무한 질주하는 이제 폭주기관차와 다를 바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금 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어떤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과연 정말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하는가를 이렇게 고민할 시점입니다. 여러분은 아기를 필요에 따라 인위적으로 이렇게 탄생시키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만약에 내 아이가 이렇게 불치병에 걸려서 유전 형질이 일치하는 다른 사람의 골수나 여타의 어떤 신체 기관을 이식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가정해 보죠. 아무리 기다려도 그 적합한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맞춤아기를 통한 방법이라면 내 아이를 살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생명을 다른 생명을 위해서 도구화시킨다는 윤리적 문제도 만만치 않죠. 맞춤 아기라고 하면 여러분들 생소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미 지난 2004년이죠.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이미 등재된 단어입니다. 신이 어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준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구세주 형제자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여분 또는 잉여라는 의미로 스페어 아기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서 맞춤 아기라는 것은 그 희소질환이나 불치병에 걸린 자녀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 시험관 수정을 이렇게 통해서요. 인위적으로 아픈 자녀의 유전 형질을 하고 동일한 배아를 선택해서 맞춤 아기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로부터 줄기세포를 얻어 그 아픈 자녀의 어떤 질병을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이죠. 이 과정에서 착상 전에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부모는 아이의 성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체적 특징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2000년경부터인가요? 영국에서는 유전 질환 치료 목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골수가 필요한 아이에게 그 새로운 맞춤 아기를 탄생시켜 왔습니다. 뭐 그 와중에 2008년 영국의 그 의료 윤리 감독 기구죠. 인간 수정배아 관리국에서는 맞춤 아기의 출생을 공식 허용했습니다. 불치병에 걸린 가족, 즉 형제나 자매를 치료하기 위해서 동일 유전 형질을 가진 생명을 인위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인정한 거죠. 그러다 급기야리게 지난 2018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중국 그 선전 남방과기대라고 있죠. 거기 허쟁쿠이 교수가 이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서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그 특정 유전자를 제거한 쌍둥이를 출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뭐 루루와 나나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여아들인데요. 허쟁쿠이 교수는 이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그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바이러스가 침입하는 관문이 되는 그 자체를 제거해버린 게 되죠. 바이러스가 침입하는 그런 관문을 제거함으로써 그 아기 루루와 나나는 아예 원천적으로 에이즈가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영화 카타카에 등장하던 그 맞춤형 아기의 실사판이라고도 할 수 있죠. 허쟁쿠이 교수가 학회에서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자마자 대부분 과학자나 연구자들은 뭐 의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비윤리적이고 또 인간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실험이라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뭐 또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다른 또 전문가들은 또 올 것이 왔다라는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아직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에서는 이런 연구나 어떤 시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률로. 하지만 허쟁쿠이 교수는 이 이후에도 누군가는 시작했어야 할 일이다라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1978년이죠. 아마 최초의 시험관 아기 그 루이스 브라운이 태어날 때만 해도 국내에서 엄청난 논란이 일었다고 합니다. 예상할 수 있듯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주장 또는 무책임한 과학기술의 폭주다 이런 비난이 엄청났죠. 부처님 말씀대로 이렇게 세상이 무상한가 봅니다. 최근에는 현재 한국에서 출생하는 인구의 2%가 시험관 아기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그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도 실시하고 있고요. 최초의 시험관 아기 루이스 브라운 현재 엄마가 되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연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유전자 과외 기술도 이 시험관 아기 기술처럼 우리한테 이렇게 보편적 기술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상상 가능했던 일들이죠. 근데 이미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997년이었죠. 복제양 돌리가 이게 탄생한 이후에 20년 만에 인간 유전자 편집 기술이 개발되고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한 윤리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인간의 탄생과 생존이라는 게 이렇게 무작위가 아니라 이제 인위적으로 선별된 인간만이 살아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그리고 그 결정권을 신이 아닌 인간이 가지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맞춤 아기가 이렇게 인류 진화의 길을 이렇게 제시해 나가는 파괴적 혁신이 될 건지 아니면 이제 그 자체가 우리 인류가 파멸의 어떤 길로 가는 재앙이 될 건지 인류 모두가 지금 주목하는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지금 아인슈타인 얼굴로 한 아기가 보이죠. 지능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 맞춤아기 허용 논쟁이 중요한 이유는 그 단순히 난치병 치료 목적으로 국한된 방식으로 이 기술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부모들이 앞으로 내 자식이 건강하기를 바랄 경우에는 마치 물건을 사고 팔듯이 배아를 매매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인간의 존엄성, 윤리에 직결되는 문제가 되죠. 성별은 물론이고요. 키, 피부색, 눈동자 색깔까지도 이제 부모의 선호도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되는 거죠. 이 기술로 인해서 파생되는 윤리적 문제 때문에 이렇게 찬반 논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의 허용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고 인간 윤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탄생과 어떤 전 인격적 삶의 동기가 태생적으로 다른 생명의 유지를 위한 도구로서 시작시킬 권리는 누구에게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간에게 있어서 원칙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하는 삶이 탄생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기술이 불치병이나 난치병에 국한되어서 허용된다고 해도 그 치료 대상으로 지정될 질병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료 관련 단체들이 이권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결정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죠. 사실 과거에 질병으로 여겨지지 않던 증상이 최근에는 의료기술 발달하니까 질병 판정으로 받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와는 반대로 허용을 찬성하는 입장은 어떨까요? 유전질환이 대물림되는 것을 의료기술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해버린다? 오히려 이러한 것이 인간 존엄성에 반한다고 주장합니다. 불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 자식이 있는 어떤 가족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겠죠. 그리고 그 질환을 평생에 걸쳐서 짊어지고 가야 하는 동안 발생하는 치료비, 의료비, 거의 한 가정을 파탄 또는 파산시키기에 충분하다는 점입니다. 이 입장에 따르면은 이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대물림되는 유전 질환의 그 악순환의 고통에서 인간을 벗어나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논쟁이 충분히 무르익기도 전에 유전자 편집 기술은 이미 그 자체에 대한 규제를 논할 단계는 사실 이미 넘어섰습니다. 중국, 미국, 영국만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난 2017년 8월에 한국, 미국의 공동 연구로 인간 배아 돌연변이 유전자 교정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어떤 유전자 편집 기술 자체의 허용 여부가 아니라 이 기술의 윤리적 균형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로 이제 논의의 초점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과학기술을 무작정 규제 일변도로 방향을 잡을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카우보이 사이언스라 그러죠. 이런 카우보이 사이언스가 성행할 것입니다. 카우보이 사이언스는 이렇게 특정 국가에서 법률로 이러한 과학 실험을 금지할 경우에 그 연구자들이 허용하는 국가로 실험실을 옮겨버린다든가 아니면 바다 심지어 공해상에 나가서 어느 국가에 속하지 않으니까 위험한 생체 실험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실현 가능한 과학기술의 영향력과 이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많은 과학자들이 그 위험을 감수하는데 꺼리낌이 없게 되는 거죠. 요즘 많이 논의되는 바이오 해커의 등장도 이렇게 무관치는 않습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한 어떤 그 지식이나 정보를 이렇게 특정 국가 또는 제약회사, 특정 연구자들만이 독점할 때 발생하는 그렇게 터무니없는 치료비, 약값, 일반인들이 감당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바이오 해커들은 이게 제약회사나 특정 의료 이익 집단의 폐해에 맞서서 자신의 지하실, 다락방 이런 데 연구실을 임의로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각종 실험을 하면서 생체 실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이렇게 인터넷에 공개하고 공유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긴 하지만 생체 실험과 이렇게 관련된 정보들의 어떤
사적 이용의 위험성 여전히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죠. 한번 불교적으로 한번 이 크리스퍼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업입니다. 이 업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의 개체의 삶이 과거 오랜 시간 동안에 살면서 새겨진 몸과 입과 뜻, 생각이 만들어낸 어떤 경험이라는 데이터의 축적 또는 그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 데이터의 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지속하고 유지하고 생명의 어떤 구체적 종류와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 그 DNA라는 일련의 어떤 정보의 흐름, 그곳에 이렇게 아로 새겨져 있는 셈이죠. 다음 생명의 탄생과 유지되고 변형되고 그리고 소멸되는 그런 과정, 모든 과정들을 이 DNA 안에 그 데이터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불교도 전통적으로 생명의 생성 그리고 유지되고 변화되고 소멸되는 과정을 업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현재 나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은 과거에 지은 업의 결과고요. 또 미래 또한 현재 내가 지는 업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업을 통해 어떤 결과, 즉 다시 말해서 과보를 초래할 에너지, 업력이라고도 하죠. 그런 에너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동기가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의식적으로 행해져야 됩니다. 그 안에 이미 어떤 윤리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도 할 수 있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단순한 인과 법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업이 어떤 특정한 목적이나 어떤 외부의 초월적 신이라든지 이런 초자연적 힘을 전제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불교는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일종의 정신을 생명의 본질적 요소로 이해합니다. 이렇게 유물론을 전제로 하는 진화론과는 생명관의 차이가 있죠. 생명이 있는 존재는 이 식을 취했을 때 비로소 물질이 아닌 생명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주제로 다루고 있는 DNA는 생명 그 자체라기보다는 업에 의해서 조건화된 물질로 간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DNA 역할 때문인데요. 업이 어떻게 물질을 조건 지운다는 걸까요? 쉽게 말해서 업은 고통의 원인입니다. 업이 작동하는 방식은 매우 구체적이죠. 특정한 존재가 축생이나 천인 혹은 인간으로 태어날 건지 아니면 그 존재가 키가 클 건지 작을 건지 피부색, 머리색, 지능, 운동 능력까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내용들이 업의 작용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근데 이 업을 DNA와 비슷하거나 또는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나눕니다. 업을 이렇게 단순히 생명공학에서 파악하는 인간 염색체하고는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오늘 크리스퍼 기술의 등장이 우리가 그렇게 불교적으로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문제는 DNA하고 유사하거나 또는 그에 상응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좀 상황은 좀 심각해지죠. 쉽게 말하면 크리스퍼 기술을 통해서 우리 인간 업의 작용을 차단하거나 제거시켜버리거나 또는 업이 발현되지 않도록 무력화시키는 어떤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특히 불교, 그 중에서도 유식 전통에서는 DNA를 업을 보존하고 있는 일종의 업종자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업종자라는 뜻은 마치 우리 씨앗처럼 나중에 결과를 만들어낼 어떤 잠재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완결형으로가 아니고 일종의 잠재형인 거죠. 한마디로 지금 당장은 숨어 있지만 언젠가는 발현될 수 있는 잠재된 힘으로 파악하는 거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 상당수의 불교학자들이 뭐 DNA와 어업에 의해서 이렇게 조건 지어진 물질이 이렇게 동일한 지위를 지닌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불교에서는 이 세상의 전개 과정 자체가 이 업의 법칙에 종속되는 것으로 설명되기 때문에 뭐 수긍이 가는 대목이긴 합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까요? 만약 악업을 많이 지은 범죄자가 그 과보로서 그 병고로서 어떤 병고라는 형태의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해볼까요? 이때 그 범죄자가 고통을 이제 면하기 위해서 유전자 과외 기술을 이용해서 그 질병 유전자를 제거하거나 치료하거나 뭐 더 나아가서 더 우수한 형질의 복제를 시도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업의 작용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의 업 이론이라는 게 그렇게 뭐 기계론적이거나 결정론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업을 이렇게 지은 후에 후속적으로 짓는 업에 따라서 이미 결정된 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일상 속에서 우리가 나라는 개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렇게 낱낱의 어떤 DNA를 의식하지 않으면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어떤 단일한 생명체로 이렇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각자가 그 자의식,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인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뭐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한 이렇게 인위적 조작을 통해서 업을 개조하지 않더라도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서 자신의 업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과거에 이미 행한 과오에 대해서도 참여하고 또 악업을 정화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의 미래라는 게 결정되고 고정된 것도 아니고요.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변화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영화 가타카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완벽하게 설계된 유전자를 가진 동생 안톤하고 열성 유전자로 가지고 이렇게 부모의 산도를 통해서 자연 잉태했지만 그 형 빈센트는 어렸을 때부터 바닷가에서 수영 시합을 하곤 했습니다. 해안가에서 출발해서 둘 중 최대한 먼 바다까지 갔다가 되돌아올지를 이렇게 내기하는 거죠. 겁먹은 사람이 먼저 중도에 포기하면 진다는 규칙이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의외로 동생보다 열등한 유전자를 가진 형 빈센트의 승리였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둘은 똑같은 수영 시합을 하지만 그 결과는 역시 변함없이 형이 승리였습니다. 월등한 유전자를 가진 자신의 패배를 이해할 수 없었던 동생 안톤은 나중에 그 이유를 형 빈센트한테 물어보죠. 그 물음에 대한 빈센트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난 되돌아갈 힘을 남겨두지 않아서 널 이기는 거야. 여러분 어떠신가요? 열등한 유전자를 가진 형 빈센트는 어떤 유물론적 데이터만으로는 그 해석할 수 없는 그 자유의지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업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 어떤 외부적인 힘이나 어떤 고정되고 확정된 설계도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인간 내면에 잠재된 자유의지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안구따라 니까에서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나는 업의 주인, 나는 업의 계승자. 누가 나를 내가 지은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며 누가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업의 주인, 나는 업의 계승자. 선업이든 악업이든 외부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휘둘리는 것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 곧 업의
주인이라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볼 때입니다. 인간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교와 윤리, 철학,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다시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요. 맞춤형 아기가 등장했고 크리스퍼 기술을 이용해서 우성 형질 유전자, 어떤 인간의 복제가 가능해지는 이제 미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공지능보다도 새로운 인류의 출현이 더 빨리 우리 현실에서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르러서 과연 인간은 어떤 위상으로 위치 지어지게 될까요? 인간이라는 종의 어떤 고유함이라는 게 과연 존재하긴 할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인간이 이렇게 가까운 미래 또는 혹은 먼 미래에 어떻게 변화된 모습으로 등장할지를 이렇게 고민하는 진짜 가본 적이 없는 그런 전임 미답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흥미롭지만 두려움이 교차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파괴적 혁신 수준의 과학기술을 통해서 인간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환경마저도 놀라운 속도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인간은 이렇게 생물학적이나 사회적 진화의 통제력을 이렇게 가지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을 겁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던 인간이 이제 진화의 방향마저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불교도 이 기술의 윤리적, 종교적 책임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무관심으로 방치한다면 결국 중생들의 고통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연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